자, 저희 2교시는요. 23페이지에 제일 위에 쪽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즉 금융소득 중에서 좋은 목적, 좀 편의 목적으로 원천 징수로 그냥 납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유리한데 딱 한 개만 제재 목적으로 오히려 분리과세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분리과세를 수험생들이 그냥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양자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하여튼 양자나 일치했을 때 하는 것이지 본래 분리과세 개념은요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즉 6에서 42%의 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세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분리과세의 정의예요. 근데 그게 때마침 그냥 원천징수가 됐다면 그걸로 납세 의무 원천징수 세율로 6에서 42% 세율이 아닌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런 방식이 일치했던 것뿐이에요. 저희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는요. 원천징수가 안 됐는데 분리과세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 정확한 분리과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금융소득에선 대부분이 원천징수가 되고 분리과세를 한다는 건 그럼 원천징수 납세가 종결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한번 보시면 1항에 민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경락대금에서 발생 이자소득 14%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어떤 채무자가 있었어요. 돈을 빌린 거죠. 채권자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어요. 저 채권자한테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요. 이제 법원 등이 개입을 해가지고요. 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해요. 그래서 압류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서 채권자들한테 지급해줘야 될 금액을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채권자들한테 원래 평등하게 이제 분배를 하는데 만약 이제 뭐 국세 등이 있다면 더 우선될 수 있는 국세 우선권을 국세 기본법에서 좀 배우죠.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무시하시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다, 압류당했다. 그래서 법원이 경매를 해서 채권자한테 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이 경매에서 자산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 경매 자산을 다시 되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저 경매 자산이 시가보다 70%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싸게 좀 나와서 빨리 팔아서 채권자한테 빨리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팔 목적으로 싸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걸 사서 다시 되파는 그런 이제 투자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 경매를 살 때 내가 산다라는 보증금을 내셔야 돼요. 그럼 이 보증금으로 조금이라도 운용 수익을 얻기 위해서 법원이 저 보증금을 은행에 이렇게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요게 순서대로 적으면 사건 많으니까 요게 2번, 그다음 요게 3번. 그리고 이제 4번 상황이 저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 저 이자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까? 그 지금 과세 문제를 배우는 거죠. 근데 저 이자 소득은 누구한테 귀속될지 아직 몰라요. 저게 원래 이제 실소유자한테 가는데 몰라요. 저 보증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갑자기 계약이 취소됐다라고 하면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또 어떻게 움직이던지 아니면 저게 채권자한테 흘러들어간지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해서 종합과세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납세 문제가 바뀌고 막 여러 과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냥 이때 원천징수하고요.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자 이렇게 이제 취지를 둔 게 요 보증금에 대한 경락대금 등에 대한 이자예요. 그래서 1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14% 세율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번에 관한 게 유일하게 제재 목적의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인데 당연히 저희 이자나 배당 소득에서 거래를 포착하려면 다 이제 실지 명의로 거래해야 돼요. 근데 실지 명의가 거래가 안 되면 세법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인
무조건 42% 세율로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즉 뭐 은행 뭐 이런 금융거래를 통한 거래인데 걔를 실명으로 하지 않았다. 90%의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인 제재 세율이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금융거래, 금융법 이런 걸 위반했다라고 나오면 90%를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90%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만약 그냥 아무 말도 써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42%를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특기 시험에 잘 나오죠.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 채권이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저희 장기 채권이자가 발행일로부터 약정일까지 10년 이상인 채권을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채권 유도를 위해서 처음에 도입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와 어떤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이제 규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저희 정확한 규정을 다 공부하실 수밖에 없고, 조금 더럽고 치사하지만 저 연도를 좀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맞추시는 게 낫죠. 그래서 좀 연도별로 저 규정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 채권 이자를요, 어떤 장기 투자 목적으로 형성된 이자를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킬 수 있는 특례가 있었어요. 그게 13년 이전에 발행됐을 때는요, 저 분리과세 할래요. 주로 은행들한테 저 그냥 분리과세로 끝낼래요 한다면요, 분리과세를 적용받고 원천 징수는 이때 그래도 장기 형성된 소득이니까 이자 소득이 꽤 컸다란 말이죠. 그래서 30% 세율로 납세 의무가 끝났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세율 구간이 42% 적용되면 30% 적용되는 게 유리한 거고, 세율 구간이 24%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경우에만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이후에 저 장기 채권 이자를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고 자꾸 중도에 파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례를 적용하려면요, 분리과세 신청과 더불어 3년 보유하고 3년 이후에 생긴 이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특례를 주겠다라고 신설을 했고요. 얘도 분리과세 신청했으면 원천징수 14%예요. 근데 지금 18년 이후에 장기채권 이자는요, 분리과세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삭제가 됐고요. 무조건 원칙 조건부 종합과세로 가셔야 돼요. 그럼 원천징수 세율도요, 30%가 아니라 14%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구간도 주의하시면, 만약 문제에서 장기 채권 이자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천징수세율 14%, 조건부 종합과세 넣어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 2천 초과면 종합으로 판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서를 좀 꼼꼼히 보시는 훈련 하시고요. 좀 더럽고 치사하지만 연도를 좀 외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작년 세무사 2019년 CTA 2차 문제, 저희 2차에서는요, 여기 있었던 규정이 출제가 됐어요. 12년도에 발행했다라고 출제했고요. 문제에 분리과세가 만약 가능하다면 분리과세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를 숨겨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과세 되는 걸로 출제가 작년에 됐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저 12년 발행분도 20년도까지 갖고 있는 어떤 납세 의무자들도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싫죠, 세무회계에서. 그 다음 4번 직장군대 초과반응은 앞에서 했죠. 장기 형성된 소득이어서요,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 다음에 5번은 사실 세무회계에서 나오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참고 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에요. 저희 아파트 내부에 아파트 관리기구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든 건데, 아파트 관리기구에 어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의 뭐 월급을 주거나 아파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돈을 모은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파트 관리기구에서 저 모은 돈을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타고 있대요. 그래서 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과세할까? 이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아파트 관리기구가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냥 관리기구 목적, 관리 목적으로 좀 돈을 모으고 있는 거고, 쟤를 종합과세하면 누가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는 사람 다시 뽑아야겠죠. 대표자 뽑아서 그 사람을 막 신고하고 과세 문제도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요 이자에 대해선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서 이제 징수 기간도 마찰을 피하고 납세 의무자도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하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분리과세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납세 의무자는 얘잖아요. 아파트 관리기구 단체가 되는 거잖아요. 법인 아닌 단체. 근데 시험에 법인 아닌 단체가 주체자로 출제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2차 목적으로는 이제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얘랑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저희. 저희 배당소득의 2항을 보시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거죠. 그건 당연히 배당소득이고요. 얘는 그냥 조건부 종합과세예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요. 얘는 조건부 종합과세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얼핏 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뭐 이거는 분리과세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버리면 얘를 분리과세로 판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얘 때문에 금융소득이 빵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법인으로 보는 빵점이라는 표현을 너무 좀 과격하게 한 것 같아요. 좀 자제하고 좀 우르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죄송해요. 그로스업까지도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을 페이지 어디랑 연결시켜 놓으시냐면요. 여기 있다. 12페이지에 저희 배당소득 범위에서 동그라미 2 있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3페이지로 오시면 저희 조특법에 따라 분리과세된 소득 이렇게 있는데요. 디귿의 ISA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유가 되면 기억, 니은도 한 번씩 보세요. 영농법인 배당, 농업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이런 것도 무조건 분리과세구나 정도로만 좀 보고 들어가세요. 아래쪽에 무조건 종합과세칸을 보시면요. 출배 했고요. 두 번째 원천 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하나만 볼까요? 1번에 국내에서 지급되는 이자 배당 소득 중 원천 징수되지 않은 소득. 그럼 얘는 대표적으로 얘가 비영업 대금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개인 간의 어떤 금전 소비자차 거래에서는 원천 징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영업 대금 출제됐을 때 원천 징수가 안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종합과세고 비영업 대금 출제가 됐는데 원천 징수가 잘 됐다 아니면 문제 첫 번째 줄에 별 문구가 없으면 적법하게 원천 징수가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비영업 대금이 또 원천 징수가 된 거예요. 그럼 걔는 조건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서 지문을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비영업 대금이 현실에서 원천 징수 안 하겠지 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원천 징수 안 됐다라고 팔면 안 되고요. 문제 단서에 다 잘 주어지기 때문에 원천 징수 여부에 따라서 무조건 조건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서를 꼭 잘 보시고요. 이번에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은 이자 배당 소득 우리나라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이고요. 대신 괄호 문구에 만약 채권 같은 거는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어떤 대리점 대리소들이 거래소들이 이제 대신하면서 지급할 때 원천 징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에서 원천 징수가 됐죠. 그럼 걔는 조건부 종합과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서 잘 보시고요.